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 있는 6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말씀 한마디가 참 중하네요. 경륜 있는 한 말씀에 몇 분이 미소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여러분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 감사드리면서 일단 내일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특사단이. 정의용 실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휴대할 예정이다. 9월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한다는 등 판문점 선언에 구체적 합의를 이루고 오겠답니다. 늦은 시간까지 북측 지도자들과 대화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늦은 밤에라도 정말 한반도 평화에 낭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낭보는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닌 이게 참 속상한 뛰는 집값 얘기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과열에 지금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공급 확대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 잡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면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대책, 속도전 나선 당, 정, 청. 부동산 시장을 잡을 묘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현미 장관, 다주택자 반드시 집을 팔아야 될 것이다. 집 안 팔 거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조금 기대 같지 않았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갭 투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아니다. 무주택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꿨다는 얘기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급등은 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강북 개발을 보류해야 한다. 그러자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을 추석 전에 발표 예정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부동산 정책 왔다 갔다 서울 집값은 자고 나면 오른다. 네. 경실련에서는 정책 결정 자리에서 건재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대책을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왜 시장이 문제인지 정책이 문제인지 왜 집값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인가? 잘못된 시장 분석인가요? 아니면 정책과 역행하는 시장 때문인가? 생각보다 풍부한 유동성 때문인지 세금으로만 막으려고 해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8.1 대책 이후에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의 핵심은 대출 막아서 집 못 사게 하고 살 때 세금 많이 물리게 하고 재건축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투기지역 지정되면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한 건으로 제한되고 만기 연장 안 되는데요. 이것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서민 중산층은 집 사기 어려워지는 거고 예. 자기 돈 갖고 사겠다는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공급 부족은 절대적으로 물량이 적어서 생기는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또 원하는 상품으로 공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국지적인 또 상품 간의 그런 수급 불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내용을 보시면 정확한 입지라든가 주교 항공 자체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공급 정책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정권마다 대책을 내놓는데 때마다 부동산 시장 과열되는 데 대한 여러분의 시각. 그리고 이제 시장 혼란의 원인과 치솟는 집값 잡기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진단과 처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나눠 대답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영신 교수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저는 뭐 역대 정권들이 최근에 뭐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대부분 시장에 의해서 거부를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결정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 내놓는 처방들이 대부분 땜질 처방으로 거침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하지를 않아요. 정부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가야 예. 돈을 번다는 게 부동산 투자에 아주 정석처럼 되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뭐 무책이 상체가 아니냐는 예, 생각도 들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특히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 이 정부뿐만 아니라 저금리 정책을 좀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싼 금리로 예.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예. 그걸로 전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뭐 돈이 갭 있어도 투자도 하고. 갭 투자죠. 예. 설사 뭐 은퇴를 하신 분이라는 거 돈이 있어도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건 뭐 푼 돈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로 다 돌아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을 네. 펴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도 좀 도와주고 또 가계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이자 부담 적게. 이자 해주고. 부담을 적게 해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순환을 지금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책은 그러니까 하나는 저금 투자 뭡니까 그 대출 규제보다는 또 예. 적정한 선에서 금리 인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담당. 예.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예.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일부 부작용이라든가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 부동산 투자보다도 투자 광풍보다도 더 그 부작용이 훨씬 적은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택자금 금리는 인상하자.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 사회자 교수도 앵커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부 들어와서도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이에요. 예. 특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예. 작년에 부동산이 일시에 아주 급등을 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 뭡니까? 잠실 예. 그 5단지에 50층 아파트를 내준 거예요. 예, 허가를. 예. 그러므로 해서 그 일대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것이 강남 전체로 확산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당 어디까지 전부 확산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서 뭔가 네. 대책들을 내놨는데 2분 30초가 지났거든요. 제일 중요한 박원순 시장은 엉뚱한 대책을 내놓은 거. 이번에 예. 엄청나게 또 부동산이 이렇게 오른 게 뭡니까? 영등포, 여의도, 마포, 여의도 용산. 예. 이 일들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예. 부동산이 아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하고 아주 갈팡질팡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줘야 한다. 이런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부동산 얘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말이 길어져요. 지금도 많이 줄여서 얘기한 것도 2분 얼마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내일 특사단 가는 얘기도 있고 짚어볼 현안이 많은데 뭐 집 얘기하다가 오늘 집값 얘기하다가 그리고 아니 시끄러워지면 사실은 또 집값보다도 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게 더 심각한 게 없어요. 그렇긴 지금 하죠. 지지율에 감정이 급 그게 나간 뭐. 이후에 가장 큰 게 이 부동산 대책이 잘못돼 갖고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가만히 있어요. 하여튼 발언이 길어지면 대책이 안 나오니까 짧게들 차재원 교수로 갔다가 예, 저는 뭐 지금 정권마다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 이 역대 정권이 일종의 부동산 대책을 일종의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상당히 단기적 처방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내놔요?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그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부동산을 좀 경기 지렛대로 활용하는 그래서 그럴 수 과감하게 있죠. 또 건축 이렇게 경기. 건축 경기 예. 이런 식으로 규제로 각각 뭡니까
갑자기 풀면서 네.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 같은 거 완화해가지고 상당히 가계 부채를 상당히 늘리는 그런 측면이 네.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시민생활의 안정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득 그러니까 그 경제적 불평등의 이 완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상당히 그 집값을 잡는 데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종합적 처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물론 이건 상당히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 지금 뭐 집값이라는 부분은 특히 서울, 특히 그 중에서도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 서울공화국, 이 지금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본적인 말하자면, 그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이 강남을 비롯해서 뭐 지금 또 뭐 강남은 아닙니다만은 일종의 목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일종의 그는 좋은 학군이 있다는 예. 측면. 그리고 이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학벌 사회, 학력 사회의 그런 또 바탕도 깔려 있다는 것이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종합적인 처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뭐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좀 장기적인 비전이긴 하지만 예, 그런 긴 호흡으로 근본적인 가자.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경기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철저히 그러니까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특히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오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필요하면 종부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나 단, 네.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네. 거래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똑같은 지금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정태근 전 의원도 정책의 일관성 얘기는 뭐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아까 그 처음 김연아 의원이 인터뷰 나왔잖아요. 예, 예. 그분이 소속은 자유한국당인데 활동은 바른미래당에서 하는데 예. 저분 진단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부동산 그 건축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고 정책에 저런 분이 장관을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떻든 이해찬 대표가 등장을 해가지고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들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세금으로 집값 못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세금 정책을 이 정부 들어서 한 다음에 또 동시에 한 게 뭐였냐면 대출을 억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요 억제를 한 거죠. 근데 오늘 장관이 시인을 했어요.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1,100조 넘게 있는 상황에서 임대 그 사업자들 혜택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실구매자들,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유동자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집을 사서 혜택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김연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그 지역에 있어서 특히 강남 사고를 중심으로 계속 물량이 모자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을 잡을 생각이었으면 옛날에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같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예.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1,100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생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것. 진짜 규제혁신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죠. 예, 맞습니다. 제가 꼭 이 정부에게 당부식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예.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죠. 예.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왜 그러면 이제까지 실패했냐를 뭐 단기 처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실패의 원인은 저는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이 각각 주택 소유에 대한 정보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에 떠밀려서 공급을 확대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세제 강화를 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또 다른 정책을 내놓는 이런 비과학적 접근을 했단 접근을 말이죠, 해왔다. 시장에.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9월 달에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등에 따로
등에서 따로 관리하던 주택 소유 정보를 하나로 묶어내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예. 여기에서는 다주택 소유자의 그 주택 보유 현황, 그다음에 주택 소유자의 전월세 운용 현황, 그다음에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 소득 등 소위 말해서 어디서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있고 어디서 실수요자가 그 필요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정부가 확보하고 데이터에 따른 과학적 대처가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서야 만들어진 이유가 참 만시지탄이다. 말 그대로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이 각각 분리해서 가지고 있지 말았었으면 이미 이러한 주택과 관련해서 시장 파악이 아주 간단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장. 그렇죠.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탈세 탈루에 대한 부분들도 막을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만시지탄이나 지금 9월 달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부동산 대책이 정권마다 노는데 왜 이게 실패했냐면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 첫째는 이게 반시장적인 정책이에요. 제가 보기에 부동산도 재화입니다. 그럼 이게 경제 법칙이 적용돼요. 이 말이 이게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강남의 수요가 제일 높잖아요. 그럼 이게 강남에서 어떻게 공급합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게 공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노는 택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책은 오히려 이게 규제를 억제하고 있거든요. 지금. 따라서 이게 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을 이렇게 뛰는 거예요. 차라리 정부에서 이게 아무 대책도 안 내고 시장에 맡겨두면 제가 보기에 더 안정될 수도 있는 따라서 이게 반시장적인 뛰다가 정책. 말죠 뭐 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사요? 살 사람 제가 없는데 보기에 이제.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계속 급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렇게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제가 보기에 부동산 대책도 한 목소리, 원 보이스가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당정청이 또 이게 서울시까지 계속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 대책. 이런 식의 어떤 대책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런 큰 두 가지 문제가 근본 원인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 김 교수님 안 하셨죠?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사전에 내놨던 이유는 이해는 할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20년을 돈을 벌어도 집을 한 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은 미리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시장이 중요한 자산을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쭉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집중하고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 나왔지만 저는 강북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되지만 대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강북에다가 뭐 교육, 주거, 녹지, 교통 이런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강북 지역에 투자해도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지만 분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메가시티 중장기 재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이란 집중도가 아니라 소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까지 포괄돼 있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 주변 지역의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소위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이제 좀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정리. 저 또 말씀 있으세요? 아까 양 박사께서요. 지금 이게 국세청, 행안부 그리고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해서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소위 사회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청와대의 김수현 수석이거든요. 청와대가 뭐 하는 데냔 말이에요. 그런 팩트 체크를 기본적으로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값 확실히 잡을 테니까 올 4월까지 집 팔으라고 그랬어요. 집 팔으라고. 올 4월에 집 판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고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항상 참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공급에 대한 계획들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재개발도 전체적으로 마구잡이로 막아놨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가지고 대출 규제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장담한 정부가 이 정부고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과감하게 그렇게 수요를 분산시키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유동성이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올해 그럼 3월달에 집한 사람은 어떡하는 소리예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현미 장관이 KBS 출연했죠. 예,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JTBC에 출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태근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어제 장관과 그다음에 정책 핵심이 나와서 사과하면서 다시 이제 재정리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된 그 데이터 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묵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핵심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다라고 제가 실패는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정확하게 가려고 하면 이제서야 이러한 진단이 제대로 됐다?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 만시지탄이다. 이 부분은 현 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어요. 그동안의 역대 정권들이 진작에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정책을 관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다인데 현 정부가 책임이 없다. 그리고 죄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알겠습니다.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답답해. 부부간의 대화도 아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집값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아요, 사요? 어떻게? 이제 사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없죠? 지금 물량이 없다는. 장관이라 지금 매물이 다 걷어들여져가지고요. 없어요, 살 게 나와서 지금 사과하는 시장에.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과하는 게 말씀 중요한 게 마무리하죠. 아니고 이거 제대로 된 감사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국민들이 보게 신뢰할 만한 정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사과하면 뭐합니까?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아까 저기 작년에 4월 달에 다 팔고 앞으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집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변호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금융으로부터 좀 더 쥐어짜면 유동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동성 많은 게 작년에는 없었냐고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택지를 계속해서 지자체와 지금 협의하면서 개발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30만 가구를 공급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실소유자와 투기 세력을 가려내고 투기 세력이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투기 심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이 투기 심리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를 들면 종부세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종부세 얘기할 거면 당연히 거래세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야죠. 문제만 나오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계속 하다가 지금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을 지금 갑자기 확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래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신뢰감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일 있으면은 계속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가지고 그건 아마추어 조건이라니까요.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반면에 거래세는 인하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그 혁신 비대위원장이 만들었던 게 최초의 종부세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거래세에 대해서 인하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종부세만 이 인상을 했다. 그런데 김병준 그 혁신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도 거래세는 인하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오래간만에 야당에서 나온 생산적인 그 정책 대안이었다.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아, 그게 얼마나 오만해. 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만 생산적이에요. 장하성 실장은 그런 교만한 태도로 얘기를 하니까는 정책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 이야기했고 종부세 이야기했고 지금 정태근 전 의원이 그 거래세 인하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이럴 줄 알았어요. 신뢰를 받지 않느냐고 지금 지적했기 저희가 때문에 거래세 인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장하성 그 정책실장의 오만함으로 가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죠? 저기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MBN 뉴스와 와이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 벌써 10분에 시작해가지고 25분 넘도록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 나오셨어요? 근데 저도 이따가 바깥으로 들어오시면 두 분이 의논해가지고 이제 맞다 지금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결론 안 납니다. 네,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차분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거 뭐 KBS에 나와서 뭐 저 장관 얘기한 거 듣고 JTBC에 뭐 들었다고 그거 해결 안 나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뭐 사실 뭐 부동산 문제는 뭐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이 강남의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이 상당히 들썩거리는 바람에 지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의 국토의 한 20%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지금 절반의 인구가 넘는 인구가 지금 그 과밀해서 밀집에 살다 보니까 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마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상당한 박탈감을 아마 상당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차이가 커지니까. 남의 나라의 이야기 같은 생각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서울에 이 지금 그 공급을 확대하면 좋죠. 그리고 또 시장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시장이 순기능적으로 이때까지 작동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규제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가수요, 투기 수요들이 완전히 준동을 하면서 그렇죠. 이 가격을 지금 천정부지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서울의 집값 뭐 요번에 보니까 뭐 무슨 반포에 새로 재건축한 아파트가 지금 평당 1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지방에 계신 서민들 보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촛불혁명에 의해서 이 정권을 담당한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집값이라는 부분을 빨리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조금 준비 부족에 의해서 또는 지금 그 현장과 이상과의 괴리 때문에 뭔가 좀 엇박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하는 방향은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싶은데 조금은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가면서 이 조금 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게 좀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거예요. 뭐 예정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분이 더 갔는데 그래도 차지원 교수 태도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토론 태도가 차분하게. 아니 그럼 저는 그러면 토론 태도가 안 좋고 정태근 전 의원은 토론 태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이거 어렵다니까 이게 다 좋으셨어요. 활발하고 그러니까 또 정리를 마지막에 잘해 주셔서. 저는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요 반성이 아니라 사실 뜨거운 문제죠 이게. 그래서 잘 여야 정말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그리고 오른다고 뭐 내일 살 수 있어요. 이거 오는 거 돈이 없는데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 전방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다 이렇게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끝이 날까요?